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물리 중에서도 마지막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 오늘은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좀 구분해 줘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건 빛의 이중성이죠. 빛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여기서는 원래는 고전적으로 빛은 뭐였다? 빛은 파동이었다. 자, 빛은 고전적으로 원래 파동이었으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현상? 광전 효과 때문에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고 보니까는 빛은 뭐다? 빛은 입자여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이 보다 입자다. 그래서 이 입자를 우리는 광양자설이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빛의 이중성이에요. 빛은 원래 파동이나 그런데 고전적으로 파동이었는데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빛은 뭐여야 한다? 입자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광양자설을 주장했는데 여러분들 광양자설에서의 핵심은 뭐냐? 빛은 입자처럼 진동수에만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곱한 에너지를 갖는다. 그런데 빛은 뭐는 없다? 질량이 없다예요. 질량 X, 질량이 없다예요. 여러분들 질량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질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질량이 없다.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애들은 크기, 모양, 색깔도 갖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질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저 광전 효과에서는 빛은 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질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빛은 그러니까 빛은 질량을 가진 입자는 아니에요. 질량이 없는 입자인데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더라. 그게 바로 빛의 이중성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자, 오늘 할 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합시다.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이 거기 보시면은 물질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이에요. 즉,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어가 누구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자, 물질이라고 하면 뭘 가지는? 질량을 가진다는 소리는 결국은 뭐다? 입자다. 입자다. 자, 얘는 전통적으로 입자예요. 그런데 무슨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파동, 자, 입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져야, 즉 파장인 람다를 가져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장과 빛에서 파동에서 말하는 파장 람다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람다 똑같이 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다가 물질이라고 꼭 써줘요. 첨자로. 저 파장은 질량을 가진 질량을 가진 입자가 어쩌다 보니 갖는 파장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물질의 이중성. 자, 전혀 달라요. 여기도 이중성, 여기도 이중성이라서 같은 게 아니라 여기는 빛의 이중성. 빛은 원래 파동이었으나 입자적인 성질도 가진다. 자, 오늘 배워야 할 거는 물질의 이중성. 물질은 원래 입자이나 질량을 가진 입자이나 얘가 파동성을 가져서 물질이 갖는 파장인 물질파라는 파장을 갖는다라고요. 자, 이거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온 것처럼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에요.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입자를 가진 저러한 물질도 속력 V로 속력 V로 빠르게 날아가면 자, 속력 V로 이렇게 입자가 가만히 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속력 V로 빠르게 날아가면 이렇게 파동성을 가지면서 날아갈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 파장, 람다, 물질파예요. 혹은 물질파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물질이 갖는 파동이다 하고 물질파 혹은 드브로이파, 드브로이파라고 얘기해요. 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드브로이파는 이 사람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M 질량을 가진 입자니까 질량 곱하기 아까 속도 V를 가져야 파동을 갖는다 그랬죠. 정지했으면 파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속력 V에 그러면은 속력 M 질량 곱하기 속도 분의 H 플랑크 상수죠. 근데 다시 쓰면
MV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 배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P분의 H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물질이 갖는 파동, 물질파는 MV분의 H로 나타날 거야. 혹은 운동량분의 H로 나타날 거야. 자, 얘도 파동은 파동이니까는 파장이니까 단위는 미터 단위 길이 개념으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조심하실 거는 빛에서 말하는 파동의 람다와 여기는 근원이 달라요. 물질이 갖는 파동의 람다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물질파라고 써주시는 게 신상에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빛의 속력 C는 혹은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나타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빛의 파장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빛의 속도를 계산한 거죠. 근데 이거 할 때요, 제발 부탁인데 이 물질파의 파장에다 제발 빛의 진동수 좀 곱하지 마세요. 둘은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왜 다른 집인데 왜 자꾸 얘한테 제 진동수, 빛의 진동수를 자꾸 곱해서 빛의 속도 C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속력, 즉 물질의 속력하고 파장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속력과 파장과의 관계, 진동수의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문제 풀 때 전혀 별개의 거니까는 제발 갖다 낑겨 넣지 마세요. 저거 갖다 낑겨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알죠? 내신에서는 등급 하락이고요. 수능에서는 한 번 더 봐야 하나? 라는 기로에 설 수도 있어요. 뭐 더 본다고 해서 뭐 인생의 패배자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좀 씁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합시다. 아,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계속 공기가 안 좋죠. 저처럼 이렇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공기가 안 좋으면 딱이에요. 아, 좀 코가 가지가지해 죽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몸 건강 잘 챙기세요. 요즘에 딱 안 좋아요. 괜히 요즘에 콜록콜록거리고 잘못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쓱쓱 피하고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드브로의 물질파. 자, 여기서 H는 앞에서도 사용한 요 H는 뭐다? 플랑크 상수예요. 이거는 그냥 플랑크 상수예요. 그냥 상수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는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저렇게 주장을 했어? 그럼 저게 진짜 맞는지 우리 실험적으로 어떤 실험이 있는데 그 실험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실험이 거기 나와 있네요. 284페이지. 284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물질파 확인 실험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의 실험이 보이네요. 첫 번째, 데이비슨이라는 사람과 거머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자,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마이너스를 띠는 이 전자죠. 전자를, 얘는 당연히 질량 가지고 있겠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를 전자총에서 속도 V로 쏴요. 전자도 우리 총처럼 빵 쏘는 총처럼 전자를 쏘는 전자총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전자총에서 전자를 빵 쏴갖고 여기 밑에다가 니켈을 갖다 놔요. 니켈을 갖다 놓고요. 전자를 빵 쐈더니 전자가 쭉 날아가서 빵 부딪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디텍터를 쭉 갖다 놨어요. 뭐 반대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도 쭉 있는데 우리는 이쪽 반만 쳐다볼게요. 이쪽만. 어차피 양쪽으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서 빵 쐈더니 여기서 검출이 되는데 어디서? 이쯤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검출이 제일 잘 되더라. 여기서 전자의 검출이 제일 잘 되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혹시 간선무늬 볼 때 어딘가에 빛이 부딪혀서 예를 들어서 뭐 기름막이 있는데 여기 빛이 부딪혀서 빛이 가서 여기서 하나 부딪혀서 나오고 빛이 갔는데 여기서 굴절된 게 다시 나와서 이렇게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얘가 보이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간 애도 있고 이쪽으로 간 애도 있고 이쪽으로 간 애도 있는데 이쪽은 다 상쇄 간섭이고요. 이쪽도 다 상쇄 간섭이고요. 여기만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전자가 많이 검출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라는 소리는요. 결국은 중첩이고요. 중첩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회절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중첩과 회절은요. 전형적인
무슨 성질이냐? 이거는 파동의 성질이에요. 얘는 전형적인 파동의 성질이에요. 이건 입자적인 성질이 아니라 전형적인 파동의 성질이니까. 근데 전자는 뭐예요? 질량을 가진 입자죠. 저 질량을 가진 입자가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얘는 뭐다? 파동성이다. 아,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속력 V로 쐈더니 파동성을 갖더라. 아, 이거 물질파의 하나의 실험 결과다라고 해서 그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원자책의 284페이지에 보시면은 톰슨, 여러분들 톰슨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었죠. 우리 톰슨 전자선 실험하신 분이에요. 이 톰슨의 전자선 실험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은 결과가 그림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X선. 자, 거기 보면 전자선을 금속박에 입사하여 나오는데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X선 결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전자를 쐈을 때. 전자를 쐈을 때 실험 결과예요. 자,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얘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동글, 동글 하고 동글 이런 식으로 여기 노란색이 선이 간 것만 환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어둡게 나오더라. 아, 이거 간섭 현상이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보강 간섭이고 여기도 보강 간섭이고 검게 보이는 건 이거 상쇄 간섭이다. 이거 간섭 현상이다. 간섭 현상,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이거 파동이다. 왜? X선은 빛이잖아요. 빛. 우리가 말하는 이거 전자기파 빛이에요. 얘는 빛이거든요. 아, 얘는 파동성이구나. 그럼 파동성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이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전자를 가속시켜서 쐈더니 물론 이 간격이라든가 진한 정도는 다른데 결론 얘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간격도 다르긴 하지만 무늬가 나타나더라. 여기도 역시 뭐가 나타났더라? 간섭 현상이 나타났더라. 그럼 전자는 분명히 입자인데 입자를 속도 V로 해서 금속 박애를 통과시켰더니 뭐가 파동성이 생겼다. 아, 이것도 입자가 원래는 전자는 입자인데 그럼 전자는 원래 뭔데? 입자인데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결과가 모두 나타낸 거다. 아, 파동적인 성질도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이거는 물질의 이중성이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빛의 이중성하고 물질의 이중성은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뭐다? 물질의 이중성이다. 물질은 원래 파동적인 성질을 갖는데 미안 입자는 원래 입자인데 얘가 무슨 성질도 가질 수 있더라? 파동적인 성질도 가질 수 있더라 라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284번에 3번. 자, 물질의 이중성 해가지고 자, 물질도 빛과 마찬가지로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지는 것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 밑에 예시가 나온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질량을 가진 입자가 분명히 있고 내가 얘를 속도 V로 빵 던지면 얘가 날아가면서 푹 하고 휘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파동이니까 뭐 뱀처럼 막 이렇게 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만 던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가장 연봉이 높은 축구 선수가 되지 않을까요? 공을 던졌는데 막 이렇게 공이 날아가요. 오, 돈 좀 벌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인다. 계산 결과 질량이 너무 크고 얘는 질량이 너무 크고 그러다 그다음에 H 값은 너무 작고 즉 물질파의 파장식을 써보면 람다는 어떻게 써있죠? 물질파의 파장식을 써보면 람다는 mv분의 h인데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생활 속의 질량은 너무 크고 이 h라는 값은 상수값이 너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값이 너무 작아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로 대치시키면 전자는 질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좀 느낄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결과값을 우리가 계산값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28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탐구자료창 해갖고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 화학을 하신 분들은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거든요. 톰슨이라는 사람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빵 하고 쐈더니 여기 무슨 바람개비? 바람개비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몰라. 바람개비? 뭐 이렇게 바람개비 옆에서 바람개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얘가 부딪히면서 얘가 뭐 하더라? 회전을 하더라. 그러면서 전자가 어떤 물질에 땅 부딪혀가지고 회전시켰다는 소리는 얘는 뭘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 즉 그래서 m 곱하기 속도 v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이중슬릿, 우리 빛이 이중슬릿을 통과하듯이 전자도 속도 v로 얘를 쏴가지고 이중슬릿을 통과시켰더니 스크린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여기에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여기도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타나더라. 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전자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뭐를 가지고 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써봅니다. 람다, 물질파, 의 람다는 운동량 mv분의 플랑크 상수 h 다시 써보면은 p분의 h 한 거하고 같은 파장을 갖게 된다. 근데 저 파장 쓸 때 항상 물질파라고 꼭 써주세요. 아니면 물 이래라도 꼭 써주세요. 안 그러면 빛의 파장하고 자꾸 혼동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헷갈려서 심지어 여기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해서 빛의 속도 c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되게 힘들어지니까 많이 꼬여요. 자, 확실하게 물질의 이중성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빛의 이중성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 좀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전자현미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는 물 원시간이지 물리를 전문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해서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도요, 물리과에서도 고학년은 돼야 이거를 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건드리진 않고요. 요 정도 그리고 문제 푸는 정도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예시로 나오는 게 현미경이에요. 그것도 전자를 이용한 현미경. 그러니까 이거를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겠죠. 자, 전자를 이용한 이 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전자현미경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경, 여러분들이 사용해본 우리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용해본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이에요. 자, 광학현미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실래요? 286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거기 현미경 그림 3개가 나와 있는데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광학현미경이에요. 광학현미경은 그냥 모식도를 그리면요. 여기 시료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싶은 확대해서 보고 싶은 시료가 있으면 여기 광원이 있어요. 밑에서 보통 우리가 등을 켜거든요. 그래서 이 광원에서 노란색으로 펴니까 빛이 올라가요. 그래서 시료를 뚫고 지나가죠. 그래서 시료 앞에 여기 대물 렌즈. 아이고. 시료 앞에 있는 렌즈를 대물 렌즈, 물체 앞에 있다. 그래서 물체 앞이다. 그리고 대물 렌즈. 그 다음에 쭉 통과해서 여기 접안 렌즈. 눈 앞에 있는 접안 렌즈라 그러고 여기서 눈으로 확대된 상을 쳐다보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접안 렌즈. 자, 이렇게 광학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현미경. 그래서 상을 확대해서 보는 현미경은 우리는 광학 현미경이라 그래요. 자, 현미경이라 그러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갖고 코가 맹맹해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말을 하니까 숨이 좀 딸리네요. 자, 이걸 광학현미경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광원을 뭘 쓰죠? 우리 눈에 직접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써요. 자, 가시광선은요, 파장대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확대하고 싶은 물체가 있잖아요. 확대하고 싶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겠죠? 이 거리가 최대 2마이크로미터까지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광학현미경을 이렇게 파동성을 가진 광학현미경 갖고 보면은 이 입자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빛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너무 길어요. 2마이크로보다 작아지면은. 그래서 두 물체를 구분할 수 없고요. 2마이크로보다 작아지면은 가시광선으로는 이게 두 개가 아니라 그냥 아무리 확대해봤자 한 덩어리를 보여요. 하나로 보여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2마이크로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쳐다보면 상이 그냥 뿌옇게 나오는 거지 상이 자세하게 이미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 해상도가 안 좋은 대형 TV를 보면은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점이 보이는 거지. 아무리 대형 TV로 만들어봤자 화소가 안 좋으면 어차피 뿌옇게 나오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학을 이용해서는 2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물체를 확대해서 보기에는 한계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돼요? 2마이크로보다 작은 요 거리가 2마이크로보다 작으면 우리가 쓰는 광원 자체의 파장이 2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걸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걸 쓰면 돼요. 파장을 더 짧은 걸 쓰는데 가시광선은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전자를 가속해서 쏘면 그럼 전자도 파장을 갖잖아요. 물질파니까 물질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은 mv분의 h가 되는데 이 속력만, 즉 질량은 정해져 있죠. 전자의 질량은 정해져 있고 h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전자의 속력만 매우 크게 주면 파장은 매우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2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되고 상을 볼 수 있게 돼요. 더 확대시켜서.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해상도가 더 높은 전자를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을 쓰자. 전자현미경을 쓰자라고 하는 게 전자현미경이에요. 글씨가 안 써지냐? 전자현미경이에요. 자, 그럼 전자현미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전자현미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 이론적인 얘기 좀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와 보세요. 앞 페이지로 넘어와 보시면은 B 전자현미경 해갖고 거기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 분해능. 분해능은 무슨 뜻이냐면 분해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거예요.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요. 자, 두 개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걸 두 물체처럼 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두 개가 겹치잖아요. 겹쳐서 너무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처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리, 두 물체로 인식할 수 있는 이 거리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의 거리라고 분해는 거리라 그래요. 이 분해는 거리가 분해는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분해능이 어떻게 좋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분해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거니까 분해는 거리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분해는 거리가 짧아질수록 두 물체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두 물체가 아니라 한 물체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확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분해는 거리가 짧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분해능 거리가 짧아지려면은 사용하는 광원의 파장이 어때야 돼요?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 거리가 짧아지고 분해능 거리가 짧아지니까 분해능이 좋고 분해능이 좋으니까 더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해능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전자현미경 거기서 보면 전자현미경 좀 이따 얘기하고 구조부터 볼게요. 자, 다시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280 몇 페이지?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가 보실래요? 구조 좀 보죠. 자, 구조 좀 볼게요. 286페이지입니다. 자, 구조 보시면은요. 전자현미경은요. 다시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사 전자현미경. 주사 전자현미경. 영어로는 주사 전자현미경 SEM. 흔히 줄여서 SEM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투과 전자현미경. 자, 투과 전자현미경 TEM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TEM이라고 읽어요. 자, 그러면 주사 전자현미경이 뭐냐?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우리 과학이요 대부분들 미국 그러니까 영어권에 이제 유럽 그러니까 미국권이죠. 미국 그다음에 유럽권에서 유럽에서 발달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같이 발달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로 한 번에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판권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일본을 한번 거쳐서 들어오게 돼요. 그게 좀 더 싼가 봐요. 판권이 훨씬 더 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문을 주로 쓰게 되고요. 한문이 다시 우리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라는 게 자칫 들으면 주사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뭐 주체 사상 이런 거 말고 주사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는 술 먹고 막 행패 부리는 거 이런 걸 주사라 그러는데 주사는 뭐냐면요. 어떤 시료 표면이 있으면 이 시료 표면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씩 쭉 읽어가고 다시 또 돌아서 한 줄 쭉 읽어가고 다시 또 돌아서 한 줄 쭉 읽어가고 다시 쭉 넘어서 한 줄 쭉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정보를 표현하거나 읽어가는 방식을 주사 방식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주사 방식이라 보니까 주사. 아, 그럼 영어로는 뭐냐? 이거를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걸 우리 스캔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S가 스캐닝 할 때 그 스캔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 일렉트론.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코피 해갖고 SEM,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의 약자로 SEM이라고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가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주사냐 아니면 병원 가서 아야하고 맞는 주사냐 자 이런 얘기가 맞는데 이건 아니라 영어로 스캔한다 할 때 스캐닝하는 그 주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시료가 있으면 여기 시료가 있으면요 시료예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전자총이 있어요. 전자총에서 전자를 빵 하고 쏴요. 전자총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전자총에서 전자를 빵 하고 쏘면은 자 전자는 뭘 갖고 있죠? 당연히 질량을 가진 입자고 여기서 쐈으니까 뭘 갖죠? 속도를 갖죠. 자 그런데 전자를 쏘면요. 여러 다발의 전자가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한 점에다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렌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요. 렌즈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이건 전자죠. 전자가 가다가 쭉 다발로 오는 전자가 이 자기 렌즈에 의해서 쭉 모여서 한 점에서 만나게 시료 표면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전자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여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코일. 그래서 코일에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전 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 전 페이지로 넘어오면 전자현미경에 자기 렌즈라는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거를 자기 렌즈라 그래요. 마음은 급한데 글씨를 자꾸 섞어서 쓰네요. 자기 렌즈라 그래요. 이 자기 렌즈가 이 전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건 셈이나 템이나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 광학현미경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광학현미경에서는 렌즈를 바꾸면 배율이 바뀌죠. 그래서 자 정리할게요. 광학현미경에서 꼭 구분하셔야 돼요. 광학현미경에서 렌즈는 배율을 결정해줘요. 당연히 빛을 모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배율, 즉 얼마나 확대하냐를 결정해주죠. 하지만 전자현미경에서는 렌즈는 여기서 말하는 렌즈는 자기 렌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렌즈는 빛을 모아주는 역할만 해요. 집속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전자를 모아주는 역할만 하지 배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을 얼마나 확대해서 보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전자총에서 뭘 결정해줘요? 배율을 결정해줘요. 자, 다시 광학현미경은 렌즈가 모아주는 역할과 배율을 결정해주지만 전자현미경에서는 자기 렌즈는 전자 다발을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배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전자현미경에서 배율은 누가 결정해준다? 이 전자총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빛이 모았죠. 전자를 모았죠. 전자를 모아서
자, 시료 표면에서 맞고 튕겨나가요. 그래서 검출기가 옆에 사이드로 붙어 있어요. 누가? 주사전자 현미경은. 자, 주사전자 현미경은 시료 표면에 맞은 게 튕겨나가서 검출기에서 옆에서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료 표면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시료가 두꺼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료가 표면이 울퉁불퉁해도 상관이 없는 게 전자가 가서 시료 표면에 부딪히고 튕겨나간 걸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료가 좀 두꺼우면 얘를 높낮이를 조절하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은 얘를 필요하면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료 표면을 어디든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료가 두꺼워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전자가 가서 시료 표면에서 튕겨나간다고 했는데 이 튕겨나간 전자가 이때 쏴준 전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을 조금 넘어가요. 넣어준 전자가 시료 표면에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시료하고 전자하고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좀 다른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전자를 특별하게 2차 전자라고 불러요.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전자예요. 2차 전자예요. 이 2차 전자가 검출기로 들어가서 검출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시료 표면이 절연체잖아요. 도체가 아니고 만약에 도체면은 전자가 필요 없는 전자가 도체면은 접지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이게 시료가 만약에 절연체다. 그럼 전자가 가서 시료 표면에 빵 하고 박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박혀 있어요, 전자가. 그럼 다음 전자가 가서 시료 표면을 때렸을 때 시료 표면에 의한 정보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전자와 전자의 반발력에 의해서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이 왜곡돼요. 그럼 이렇게 박혀 있는 전자를 없애야겠죠? 그래서 시료 표면에 얇은 도체로 코팅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시료 표면이 두꺼워도 상관은 없고 시료 표면이 입체 모양이어도 상관없고 입체 구조도 볼 수 있어요, 쌤은. 하지만 시료 표면이 절연체면 어떻게 전기가 안 통하는 시료 표면이면 얇게 해야겠죠. 왜? 시료 표면의 이미지가 가릴 정도로 두꺼우면 안 되니까 아주 얇게 여러분들 살에다가 로션 바르는 정도로 아주 얇게 금속으로 전기가 통하는 금속으로 코팅해 줘야 돼요. 금속으로 표면을 코팅해 줘야 돼요. 절연체인 경우에는 요거는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투과 전자현미경은 뭐냐?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름도 다르죠. 투과 말 그대로 얘는 투과에 가요. 얘는 시료가 중간쯤에 있어요. 역시 전자총이 있고요. 전자총에서 전자를 속력 V로 쏴요. 그러면 전자가 시료를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밑에 검출기가 있어요. 이때 역시 자기렌즈는 있고요. 자기렌즈는 역시 전자를 효과적으로 모아주는 역할만 하지 배율을 결정하진 않고 여기서도 배율은 누가 결정한다? 전자총이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료를 뚫고 지나가죠. 그러면 시료를 뚫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료가 만약에 두껍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정보가 다 중첩돼서 들어가죠. 그리고 잘 투과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자 템은요. 시료를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래요. 원자 한두 겹만 겹치도록. 그래서 전자가 용이하게 투과가 돼서 여기에 투과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료 표면이 굉장히 얇게 가공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표면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죠. 얘는 표면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구분합시다. 쌤은요.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보다 더 확대된 상을 보고 싶어서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은 이 투과 전자현미경은 원자들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원자와 원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은 거니까 시료 표면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배율 자체는 확대되는 배율 자체는 투과 전자현미경이 주사 전자현미경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그러면 배율은 전자총에 전자가 결정한다 그랬죠? 전자총에 뭐가 결정하느냐? 전자총에서 전자를 얼마나 빠르게 쏘냐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전자총의 속도는 전자의 속력은 투과 전자현미경이 월등하게 빨라요. 자, 그러면 전자총만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부터 자꾸 전자총 그러는데 전자를 속력 V로 빵 쏘니까 마치 총 같다 그래서 전자총이라 그러는데 전자총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실제 구성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요. 마이너스 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극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극을 연결할 건데 여기가 전압이 0V, 1V, 2V, 3V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전압이 높아져 갖고 여기서 튀어나간 전자가 이 사이를 쫙 해서 날아가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그림을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 극 이렇게 해갖고 전압을 걸어줄 텐데 이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 V, 이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이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져요. 즉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죠. 자, 전압이 v일 때 그때 튀어나간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2다. 그런데 만약에 전압을 2배로 높였다. 그러면 튀어나가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돼요. 그러면 얼마? 2분의 1 mv 제곱이 V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속력을 V라고 그러면 여기는 V1은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2V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전자총의 전압을 2배, 3배 높이면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의 파장은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이에요. mv분의 h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돼요? 2분의 1의 mv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 2라고 표현되죠. 그럼 얘를 조금 바꿀게요.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 2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2m분의 mv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다시 요거를 조금 수식을 바꾸면 mv의 전체 제곱은 2m 곱하기 전자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mv 운동량만 빼고 싶으면은 요거 제곱을 빼려면 여기에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 에너지하고 물질파의 파장 관계는 루트 2m 곱하기 운동 에너지 분의 h가 돼요. 그러면 전자총의 속력이 2배로 전자총의 전압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고 속력은 루트 2v가 되고 에너지가 2배가 되면은 물질파의 파장은 어떻게 해요?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문제로 잘 물어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 전자총의 전압이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되고 전압은 2배가 되고 파장은 2배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제곱과 관계니까 제곱의 역수의 관계니까 여러분들 꼭 헷갈리지 마세요. 에너지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자기 렌즈는 전자를 모아주는 역할만 하지 배율은 안 된다. 배율은 전자총의 전압이 결정해준다. 왜? 전자총의 전압이 높으면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배율이 높아진다. 분해능 거리가 짧아진다. 분해능이 좋다. 배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높아지면서 얘기하는 건데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는 전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에 나오는 이미지의 색깔은 실제 색깔이 아니에요. 실제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라고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는 거지 실제로 색깔은 없어요. 우리 왜 적외선 영상 촬영해 보면은 온도가 높은 걸 좀 빨간색, 온도가 낮은 걸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역시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그렇게 보기 좋으라고 색깔을 입혀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색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높아지면서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이중성까지가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아마 완자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로 사용하는 마더텅까지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리의 모든 내용이 끝나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는요, 뭐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요, 클리닉 시간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 거는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풀이는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 왜냐면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자, 그럼 여기는 대신 뭐예요? 이름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발 물질파의 파장에다가 빛의 진동수 곱해서 빛의 속도가 어떠니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장 얘기가 나오면 이건 빛의 파장을 말하는 건지 물질의 파의 파장을 말하는 건지 구분 좀 잘 하시고. 진동수가 나오면 이건 빛의 진동수예요, 여러분들. 자, 까먹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수업 내용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뭐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